지난 7월에 아마존이 무선 로봇 청소기 업체 아이로봇을 1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됐어요. 룸바라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아이로봇인데요. 전체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마존이 사실 무선 로봇 청소기 카테고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요새 워낙 아마존이 되게 빠른 속도로 M&A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존의 인수플렉스 중에 하나겠거니 싶었는데요. 이게 조금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낫 실리콘밸리입니다. 오늘의 와이낫 40조 원대의 광고 매출을 이끌어낸 아마존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광고 제국이라는 빅픽처를 위해서 유통 제국을 건설했나 할 정도로 요새 아마존의 광고 비즈니스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한다. 그랬을 때 이제 언뜻 스마트홈 분야의 영향력을 굉장히 확장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룸바가 가진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존의 음성 AI인 알렉사를 기반으로 그 스마트홈 생태계를 이제 지난 한 5, 6년 이상 영향력을 확장해오고 있는데 이것에 추진력을 더 붙이겠다 이런 의도로 봤어요. 근데 각종 단체들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반독점법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양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부터 이제 리나칸 FTC 위원장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지시해서 지금 아이로봇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칸 위원장이 사실 아마존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박사 논문도 이 아마존의 그 반독점 관련해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웬만한 인수권을 다 이제 FTC가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뢰하려는 조사이겠거니 했지만 조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데이터와 아마존닷컴과의 연결고리였는데요. 뭐 당연히 뭐 다른 입점 업체들에 비해서 아이로봇을 더 위에 올려주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아마존닷컴에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도 쉬운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FTC가 들여다보는 부분이 데이터를 아마존이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걸 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로봇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75%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의 그 집 내부 정보를 아마존이 활용해서 어떻게 아마존닷컴 비즈니스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용자가 나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찾고 싶어요. 막 검색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용도별로 다양할 거 아니에요. 뭐 독서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휴식이나 뭐 TV 시청을 위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집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통 리클라이너 1인용 이런 작은 소파 옆에는 뭐 이런 형태의 조명을 많이 둔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용자 데이터를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추천 결과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아마존의 비즈니스에 유리한 점이 있겠죠. 왜냐면은 그 소비자가 가려운 부분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추천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줬다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검색 결과를 제대로 노출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와 관련한 추천 제품들을 노출시키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FTC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FTC가 입증을 어떻게 해놓느냐도 관심사가 되겠지만 이 인수권을 살펴보는 각도 자체가 이제 아마존을 거대한 광고 비즈니스 제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구나, 이걸 입증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사실 유통기업, 미국의 그 택배의 어떤 혁명을 갖다준 아마존닷컴이라든지 그리고 또 클라우드 강자, 대대적인 클라우드 강자죠.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기업, 유통기업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이 많고 상대적으로 광고 비즈니스는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꼼꼼하게 차근차근 광고 비즈니스를 구축해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42조 원에 달하는 광고 매출을 거둔 게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우리가 흔히 광고 매출이 주수익원이다 이렇게 알려진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메타에 이어서 3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리고 메타는 사실 지난해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이후에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 수집 허용하지 않는 이상 그 수집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의 그 타깃 광고, 뭐 추천 광고의 그런 적중률 같은 게 크게 떨어져서 이번에는 심지어 올 2분기에는 광고 매출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가 많이 지고 구글에 이어서 이제 아마존이 광고 비즈니스로 이렇게 수면에 있던 그 잠수함이 확 올라오는 느낌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광고 업계분들 이야기로는 AWS의 수익
수익에 맞먹을 수준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에드테크 기업 몰로코의 안익진 창업자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광고 기술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기회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건 너무 자명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데이터의 품질도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이나 이런 정확한 기술을 이용해서 광고 노출, 소비자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도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광고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력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핀터레스트 같은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인스타카트 같은 그런 딜리버리 업체들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3자의 데이터 가지고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로코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안익진 창업자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자신들의 고객사가 아마존 같은 광고 모델,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서 광고 시장의 허들을 낮추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느 정도의 광고에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짐작이 되시겠죠. 아마존을 매달 이용하는 한 1억 9,800만 명에 달하는 올해 기준으로 그런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아이템 그리고 장바구니에 놓고 좀 더 자주 보는 것들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성별, 연령대 또 대충 짐작되는 그런 가족 구성원 수 이런 것까지 같이 합쳐졌을 때 낼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저력이 정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업의 기본기에 대해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자산인 빅테크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두 광고 비즈니스에 나서고 있었고요. 하다못해 이제 애플까지도 광고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메타도 메타버스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모바일 시대에 구글과 애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셜미디어들도 결국에 제3자였거든요. 그래서 서드파티 데이터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모바일 시대에 경험했던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플랫폼을 선점하자라는 차원에서 먼저 나서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냐 보면은 지난 2분기에 아마존의 광고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8%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되게 호황기였던 지난해 4분기가 아마존이 32%였고요. 구글은 32.5%였어요. 그런데 지난 2분기의 성장률은 아마존은 18%, 구글은 11.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아마존이 굉장히 낮았죠.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20%대 성장을 했지만 지금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데이터 질이 실제로 광고 비즈니스의 이런 성장률, 잠재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리테일 미디어에 대한 광고주의 지출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게 다 아마존을 집중으로 한 거겠지만 그래서 미디어 업체 그룹 M에 따르면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제 월마트, 타겟 같은 리테일 미디어에 이제 광고를 싣는 광고주의 지출이 이제 2019년에만 해도 3% 성장이었는데 2021년에는 12%까지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리테일 미디어를 주목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여기 아마존의 강점이 뭐냐? 당연히 이용자 많지만 리테일 미디어뿐만 아니라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라든지 또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아마존 프라임 이렇게 실시간 이용자가 많은 광고 지면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광고 지면이 일종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아마존은 광고 측면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성장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아마존이 아무래도 정부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이 광고 관련해서도 규제 리스크만 없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촬영일인 9월 6일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했어요. 아마존이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도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이어가겠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의견으로 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막 광고 비즈니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애플이 가장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것 또한 제3자로 이제 데이터 수집이 좀 차단된 메타와 달리 이제 아마존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어마어마하고 이 광고 지면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앞으로는 이제 구글에 이은 광고 매출의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광고 제국으로 영향력을 확장할지 그 과정에서 경쟁 판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오늘의 와이나 포인트였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